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군사기관인 미 국방전략연구소, 미국의 철저한 비밀기관으로 여겨지며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던 이곳 연구소에서 웬 외국 제복을 입은 전문가들이 떼거지로 모여 한국을 주제로 맹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비밀 연구시설에서 뜬금없이 한국에 관한 주제로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전략연구소 소속의 릭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일지 모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연구소가 할 일은 딱히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면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전략을 세우느라 바쁠 테지만 적어도 대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주 한가한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번 대선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갑자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어쩌면 이 모든 상황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중에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은 말을 한다던가 발음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던가 하는 전형적인 노화의 증상을 보였고 결국 그의 인지 능력에 대한 의문 탓에 지지율이 대폭적으로 하락하고 말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후보는 연설 중에 저격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고를 겪게 되었지만 천운이 따라 총알이 그저 스쳐가는데 그쳤을 뿐더러 리더로서의 용감하고 투쟁심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기에 유권자들의 민심은 트럼프 후보 쪽으로 완전히 돌아갔거든요.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인지한 민주당은 바이든 대신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유권자들의 민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실제로 각종 저명한 언론사들과 심지어 도박사들까지 모두가 트럼프의 이번 대선 압승을 점치면서 몇 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안 그래도 정권 교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되는 와중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저희 기관에서는 한 가지의 대형 변수를 하나 더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강력한 주장을 했고 저희는 이를 위해 관련된 여러 선진국들과 한국의 핵무기 허용에 관한 사전회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최근의 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 러시아 같은 핵보유 국가들과도 친하게 지낼 것이며 자신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할 거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미국은 이제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시작으로 한국을 방위해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한국에 대한 핵무기 허용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며 자신의 일전의 주장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줬죠. 결국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팔부능선을 넘은 이상 저희 연구소는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했고 다소 급하게 연합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허용에 대해 반대하더라고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핵보유국이 탄생한다면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의 가치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거면 자신들의 국가도 핵무장을 허용해달라며 떼를 썼거든요. 이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통제불능의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저 자국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렇듯 각 나라들이 이기적인 입장만을 보이자 보다 못한 연구소장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은 각 나라를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하셨겠지만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의 평화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북한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고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대한 지배하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중이죠. 러시아는 또 어떻고요?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기틀을 깨버린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을수록 이 통제불능의 국가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목을 조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영국 측 대표가 일어나서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해오기 시작해오더군요. 글쎄요. 저도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모범적으로 지킨 국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한 이력도 없죠. 즉 한국이 핵 무기를 가진다고 해도 이들이 이를 빌미로
다른 국가들을 협박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최근에야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긴 했지만 이 나라가 핵무장을 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그러한 무기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하냐를 따지고 볼 때 그건 아직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한국은 핵개발 승인과 동시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잠수함까지 개발하여 자신들의 영해에 배치해둘 텐데 그러한 핵잠수함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박살이 나거나 혹은 중국 해군에 의해 빼앗기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한단 말입니까? 한국이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투력을 국제사회에 더욱 인정받고 실전성을 갖춘 강대국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가의 발언에 다른 모든 전문가들은 마치 가려웠던 곳을 누군가 대신 긁어준 것처럼 흡족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의 핵무장은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이 될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의 국력은 인정하면서도 핵무장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들이 이기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 대표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입장과 같이 프랑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이 허용된다고 해서 좋을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랑스의 대표 이전에 평화를 지켜야 할 군인 출신이고 또 그 전에 지구를 살아가는 한 명의 세계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핵무장의 당위성에 대해 그저 모른 척만 할 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영국 출신의 전문가께서는 분명 한국이 실전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직 핵무기를 감당할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저는 프랑스 군사전략실장으로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군 특수부대에서 주요 작전을 맡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유엔 연합군 소속으로 한국군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의 제 경험을 고려한다면 저는 한국의 핵무기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펜대나 굴려대니 실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겠지만 중국발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 현재 주요 바다에서의 해적질은 급증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주요 바다에 대한 영해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경우가 많기에 이 지역에 대한 작전은 비공개 작전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즉,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아덴만의 경우 다양한 종교와 정치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작전 수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물론 최첨단 군사 장비를 통해 속전속결로 끝내버리면 좋지만 요즘 해적들은 노획한 최첨단 군사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얽힌 이 지역에서는 특정 국가가 해적의 뒤를 봐주며 정보를 제공하기에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군사강국이라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러한 작전에 거듭 실패하며 체면을 구길 때 오직 한국군만은 이러한 비공식 작전에 투입돼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곤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군의 실전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못 믿는 눈치군요. 그렇다면 제가 불과 1년 전에 수행했던 작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의 아덴만의 상황은 매우 복잡했어요. 다양한 파벌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등 그곳 주변 지역의 정치 지형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죠.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군사작전은 인근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무장 단체들의 보복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에 모든 작전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아주 난이도 높은 작전이었죠.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프랑스 또한 이 지역의 몇몇 국가들과 섬세한 외교적인 협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공공 군사적인 개입은 이러한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긴장된 관계와 잠재적인 외교적 실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군은 대체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해적 무리들을 단숨에 소탕하고 인질들도 전원 구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이러한 한국군의 황당한 태도에 저희 프랑스군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랑스군은 이미 인질 구출 작전에 한번 투입되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저희의 임무는 외교적인 협정을 복잡하게 하거나
무효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사와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것을 피하는 신중한 작전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나 자랑하던 저희의 최첨단 군사 장비들과 준비해온 작전들은 일개 해적들에게조차 전부 다 읽히고 말았죠. 왜냐하면 해적들은 분명 더 넓은 테러 네트워크와 심지어 근처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특정 국가들과도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일개 해적들이 잘 훈련된 프랑스 특수부대에 대응하여 그들의 작전을 자꾸만 수정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해적들은 인질방패를 삼으며 저희의 공격을 저지하는 인간이길 포기한 전술까지 들고 나왔기에 저희는 도통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작전 실패의 대가는 몹시도 컸습니다. 작전 실패는 곧 더 이상의 기습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고 적들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군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놓겠다니 저희가 코웃음을 쳤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이죠. 몇몇 동료들은 지원군이라고 온 게 한국군이라니 이런 것도 같은 유엔 군이라고 할 수 있냐며 대놓고 한국군을 비웃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군은 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을 다니며 실전 감각이라도 있지만 도대체 한국군은 무슨 강점이 있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저희는 프랑스 외인부대로 지원하는 중국인 병사들의 나약한 모습을 통해 동양인들을 전부 다 약한 존재라고 인식하던 차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미군 측과 작전회의를 하고 온 한국군은 정말로 작전권을 양도받고 저희 대신 임무에 투입되기로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납포된 배의 구조상 몇몇 인질들은 도저히 구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한국군은 모든 인질을 구출할 수 있다며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이 결정이 미쳤다고 생각했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판단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상을 하기로 했죠. 그건 바로 제가 대표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물론 제 진짜 계획은 이들이 작전 수행을 절대로 못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작전에 돌입할 수 없도록 시간만 계속해서 끌다가 결국 프랑스군이 작전을 마무리 짓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나 한국군은 본격적인 작전에 투입되자마자 놀라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한국군은 고해상도 영상과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갖춘 첨단 고고도 무인 드론을 활용하여 해적의 위치와 그들이 납포한 선박의 취약성을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구축함은 주변의 모든 해상 및 공중 움직임을 추적하는 포괄적인 상황 인식을 가능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스텔스 기술과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춰서 해적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최적의 위치로 기동하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구축함 또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적들은 이러한 스텔스함을 레이더를 통해 인식하고 곧바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군사기술 강국 프랑스보다도 두 수는 위에 있는지 해적들은 한국의 구축함만은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한국 구축함은 모든 유엔군의 전투함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해적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틈타 한국의 특수부대 팀들은 단단한 선체를 가진 공기 주입식 보트를 통해 조용히 납포된 선박에 접근했는데요. 그 와중에 적외선과 야간 투시경 기능을 갖춘 한국의 헬기는 공중감시 및 지원을 제공하여 특공대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더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매 작전 시마다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답답한 관료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러한 신속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프랑스군은 매 작전 시마다 여러 단계의 명령과 다양한 국제 및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결국 시스템적인 지연이 불가피하죠. 그러나 다른 다국적군의 번거롭고 관료적인 구조와 달리 한국 해군은 간소화된 지휘 아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들은 긴급작전 시 독자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이것은 여러 단계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놀라운 기술력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 특수부대 팀들은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들은 선박에 접근한 뒤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했거든요. 섬광탄과 연막탄은 해적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고 인질들에 대한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훈련과 뛰어난 전술 기술을 가진 한국 특공대원들은 해적들을 빠르게 제압하기 시작했죠. 해적들은 제대로 된 방어를 조직할 틈도 없이 쓸려나가기 시작했고 특히나 납포된 선박 주위를 돌면서 경계를 하던 해적 무리들은 교전이 시작되자마자 한국군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렸기에 선박 안에 있던 해적들은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제압당해 버렸습니다.
정말로 프랑스군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실패했던 작전은 한국군 투입 하루 만에 완벽하게 성공해버렸고 인질들은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몇 분 만에 구출되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소속으로 매 훈련 및 작전 시마다 다른 연합국들과의 합동 작전에 의지하곤 했고 결국 이러한 다른 동맹국들의 정보와 기술 그리고 무기에 대한 의지와 다국적 지휘 구조는 프랑스군 독자적인 실제 작전 수행 시 엄청난 지연과 복잡만을 초래할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군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군의 모든 무기는 자체 개발된 무기였고 지휘 구조 또한 독립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의 독자적인 대치 상황 때문인지 한국군의 실전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결국 프랑스군은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군의 완벽한 퍼포먼스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한국군은 프랑스군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군대보다도 몇 수는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한국에 대한 초기의 회의로는 결국 한국군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작전은 지금도 유엔 동맹국들로부터 광범위한 찬사를 받고 있고 한국군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비공식 작전에 투입되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전 세계 모든 특수부대원들이 한국군을 완전히 인정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작전이더라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한국군은 국제연합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군이 약하다느니 실전성이 없다느니 하는 건 대체 무슨 논리란 말인가요?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해양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평화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담에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군의 저력을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해댔고 몇몇은 정말로 몰랐는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이렇듯 분위기가 반전되자 연구소장님은 충격적인 주장을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자, 프랑스 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은 나오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몇몇 전문가분들은 한국의 기술력은 조악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 무장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은 세계적인 핵기술 강국이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핵 개발을 완료할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24개 이상의 원자로를 가동 중에 있고 북한과 수십 년째 대치를 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상 민간기술 분야에서 유사시에 곧바로 군사 분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술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즉, 이러한 한국의 수십 개의 원자로는 핵무장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의 군수공장처럼 핵무기를 순식간에 찍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와 같은 원자력 강국들의 경우 그게 뭐 대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전통적인 원자력 기술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식 원자로까지 개발한 상태고 이에 더해 원자력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온 국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소형 모듈식 원자로는 특유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통해 한국의 강력한 미사일 제조 기술과 융합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핵무장 승인과 동시에 개발할 핵미사일은 기존의 조악하고 사거리가 짧은 원시적인 핵미사일이 아닌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강력한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한국이 만들어낼 무기가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원자력 강국이더라도 매우 복잡한 설계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개발한 국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기술력을 갖춘 한국은 어디서든 원자로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막대한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최첨단 원자력 기술을 통해 한국은 핵 개발에 3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기존의 조사 결과를 넘은 단 몇 개월 안에도 충분히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엇보다도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러한 기술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 중에서도 일부만 갖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자, 한국이 얼마나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냈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 한국은 지금껏 자신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발생시킨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그대로 핵무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두 눈을 껌뻑이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한국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봤자 몇 개월에 걸쳐 한두 개의 핵무기만을 생산해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은 핵무장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한 달도 안 돼서 수백, 아니 수천 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극비문서에 따르면 이곳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는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상당한 양의 숨겨진 핵연료가 보관되고 있다고 추정되거든요. 이는 수십 년간의 원자력 가동에 대한 결과물이고 이렇게 생성된 무기급 플루토늄은 어림잡아도 8,000kg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수천 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정리해봅시다. 한국은 이미 기존의 핵무기 개발 기술력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소형 원자로까지 개발할 수 있으며 이미 충분한 플루토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의 핵 기술력과 원자력 기술력이 유사시에 즉시 군사 분야에 통합될 수 있다는 한국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은 핵 개발 시작 한 달 만에 수천 발의 핵미사일을, 그것도 기존의 재래식 핵미사일이 아닌 땅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을 원시시대로 돌려놓을 강력한 최첨단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도 순식간에 해내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보고 핵잠수함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중국에 빼앗길 거라느니 핵미사일이 발사되기도 전에 터져서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킬 거라느니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건 같은 분야 전문가로서 한숨만 나오는 발언입니다. 좀 전에 프랑스의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 이러한 수천 발의 핵무기를 전략적 용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용할 것이 분명하고 한국의 강력한 책임감과 임무 수행 능력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지역 내 새로운 패권을 주도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할 핵미사일과 핵잠수함은 기존의 중국의 것보다도 훨씬 고성능일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중국이 지금처럼 세계 평화를 깨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결국 중국과 북한의 경거망동은 한국의 수천 발의 핵미사일 발사대가 자신들에게 정조준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저절로 억제될 것이고 한국의 핵무장이야말로 지구의 평화를 되찾아올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지정학적 이유가 아닌 한국이 그만큼 강력한 기술력과 군사력,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도와 외교력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겠죠. 한국은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제치고 유일한 핵무장 검토 국가로 선정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한국의 핵무장 허용을 해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제발 핵무장을 해달라며 간청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거란 말입니다. 연구소장님의 말씀에 각국의 전문가들은 전부 부끄럽다는 듯 얼굴을 붉힐 뿐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나 콧대 높고 자존심 세던 전문가들이 이렇게나 무기력한 모습을 처음 봤고 도대체 한국은 어느 사이에 이렇게나 강해진 건지 감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로 후한평가라면 한국은 곧 핵무장 국가라는 타이틀을 넘은 세계 최강국으로 인정받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